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주간의 준비 끝에 프리미어리그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라이벌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경기에 나섭니다. 브라질 대표 공격수 히샬리송이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캡틴 손흥민 선수는 아스널을 상대로 최전방 공격수로 다시금 득점 사냥을 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버티드 풀백 전술의 핵심인 데스티니 우도기가 훈련 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해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비보가 전해졌는데요. 다행히도 오른쪽 풀백인 페드로 포로는 부상에서 회복했다라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조로운 플랜 A 원툴 전술로 인해 비판받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아스널과의 경기에는 중원 구조를 기반으로 조금의 전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선발 전략이 가능할지 양팀의 최신 상황을 통한 전술 프리뷰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가 오는 주말에 펼쳐집니다. 승점 77점의 아스널이 리버풀, 맨시티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 허스퍼는 4위 에스턴 빌라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 치른 채 승점 66점, 6점 차로 앞서 있기 때문에 아직 토트넘에게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희망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비록 아스널과의 런던 더비 0대5 참패를 당했지만 그로 인해 더욱더 바짝 도끼가 올랐을 첼시가 에스턴 빌라와 원정 경기를 35라운드에 치르기 때문에 첼시가 에스턴 빌라를 잡아준다면 토트넘이 아스널을 꺾을 경우 승점 차이를 3점으로 좁힐 수가 있고 다시 한 경기를 덜 치른 채 동률로 따라갈 수 있는 자력의 희망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토트넘은 아스널을 반드시 이겨야만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요. 아스널은 말씀드린 대로 주중 경기에서 첼시를 5대0으로 크게 이기면서 기세가 올랐습니다. 직전에 있었던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원정 경기도 2대0 승리로 2경기 연속 무실점, 다득점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에 앞서 아스널은 3경기 연속 무승으로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1, 2차전에서 안방 2대2 무승부, 원정 0대1 패배로 4강 진출에 실패했고 그 사이에 치렀던 에스턴 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도 0대2로 패배하면서 올 시즌 들어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 안 좋은 흐름을 말씀드린 최근 2경기 승리로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토트넘 역시 올 시즌 들어 최근 흐름이 가장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상자가 대거 발생했던 지난해 말보다도 지금 모든 선수들이 복귀한 가운데 현 시점에 연승이 없는 흐름이에요.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4대0으로 이길 때만 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유력해 보였지만 풀럼전 0대0 참패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뉴캐슬전 0대4 완패로 인해서 기운이 많이 꺾인 흐름입니다. 통계 기록을 기본으로 한 양팀의 장단점 분석에 있어서도 토트넘은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엇갈린 팀인데에 반면 아스널은 약점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득점 기회를 살리는 결정력이 아주 강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력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좀처럼 역습 축구를 하는 팀이라든지 약팀을 상대로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측면 공격도 강하고 중거리 슈팅도 과감하게 때리고 스루 패스를 통한 기회 창출도 훌륭하고 공격 시에 세트피스 득점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대의 뒷공간을 파고드는 과정에서 오프사이드에 조금 자주 걸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는 거의 약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공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강점이 많지만 오프사이드에 자주 걸린다거나 리드를 잡고도 추격을 허용한다거나 공중볼 다툼에서 밀리는 경향들 그리고 개인적인 수비 실수가 나온다거나 무엇보다 상대의 슈팅 기회를 막아내지 못하는 수비의 공간이 많은 점들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다득점 경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토트넘이 다득점을 하기보다는 상대팀이 다득점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우려점입니다. 무엇보다 아스날의 유일한 약점이 상대의 오프사이드 트랩에 자주 걸린다는 점이었는데 주중에 있었던 첼시와의 경기 5대0 대승 과정에서는 상대의 최종 수비 라인을 잘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무엇보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성향이 포체티노 감독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했는데 포체티노 감독의 첼시가 바로 아스널의 전술적인 허점을 드러내면서 무너졌거든요. 경기 시작 5분 만에 선제골을 내줬던 것이 치명적이었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 아스널이 포체티노 감독이 구축한 컴팩트한 하이라인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사카가 전방 공격수로 제로톱 역할을 수행한 하베르츠에게 공을 밀어주고 여기서 상대의 센터백들이 압박을 가하면서 전진하자 바로 피딩 패스를 뒤로 내줬거든요. 그 다음에 중앙 미드필드인 파티가 왼쪽으로 한 번에 공을 넘겨주면서 첼시의 압박에 허점을 노렸고요. 왼쪽 공간이 열리자 라이스가 수비형 미드필드이지만 직접 공을 몰고 문전까지 치고 올라갔고 여기서 본인 쪽으로 수비가 다 몰리자 왼쪽 사이드 바깥에서 들어온 트로사르가
프리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압박은 컴팩트하게 이어지니까 사이드에 멀리 벌려있었던 트로사르는 빌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트로사르에게 내준 패스를 트로사르가 골키퍼와의 1대1에서 각이 없었지만 가랑이 사이드를 노리는 슈팅으로 마무리한 것인데, 라이스가 트로사르의 침투 과정에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패스를 준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초반 57분에 있었던 3대0을 만든 골 같은 경우에는 첼시가 2대0이 됐을 때 총공세를 펼치는 와중에 모두가 전진했을 때 그 뒷공간을 무너뜨린 절묘한 외대고르의 스루 패스를 하베르츠가 이어받아서 골키퍼와의 1대1 기회를 마무리했던 것인데요. 이 장면 역시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무너뜨린 패스와 침투 타이밍이 빛났고 하베르츠의 1대1 상황 결정력까지 눈부셨던 장면입니다. 아스널이 첼시와의 경기에는 올 시즌 드러났던 모든 공수 양면에 걸친 문제점과 숙제들을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 기준으로는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프리미어리그 역대 기록은 13입니다. 총 63차례의 경기에서 15승 23무 24패이고요. 친선 경기를 포함한 최근 6번의 맞대결 기록 역시 토트넘 기준 2승 1무 3패로 열세입니다. 전반기 원정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긴 했지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1대3 패배, 홈에서 0대2 패배로 더블 패배를 당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스널을 상대로 19번 경기했습니다. 프로 통산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이 상대한 팀이 바로 아스널인데요. 전적은 6승 6무 7패로 근소한 열세입니다. 이번 경기를 이긴다면 7승 6무 7패로 동률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최근 아스널 킬러로 거듭나고 있죠. 역대 북런던 더비 득점 순위도 5위권 안으로 들어왔던 손흥민 선수인데 지금까지 아스널을 상대로 7득점 2도움 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번 경기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다면 북런던 더비 통산 10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초기 경력에는 아스널을 상대로 조금 약한 모습들 보여왔었는데요. 2019-2020 시즌부터는 아스널만 만나면 골을 터뜨리는 활약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 있었던 홈경기에서는 1골 1도움의 원맨쇼로 2대1 승리를 이끌었고요. 2020-2021 시즌 같은 경우도 홈경기 2대0 승리 과정에서 1골 1도움으로 팀이 기록한 득점을 모두 만들어냈습니다. 2021-2022 시즌 같은 경우에는 득점왕 등극과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 경쟁에서 앞설 수 있었던 후반기 3대0 완승 과정에서 한 골을 포함해서 경기 전반적인 영향력이 컸었는데요. 지난 시즌 더블 패배를 당할 때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2대2 무승부 과정에는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최전방 공격수로서 2골을 기록하면서 승점을 얻어냈던 원정에서의 큰 결실을 맺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 대결은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 멀티골을 넣었고 왼쪽에 존슨, 오른쪽에 쿨루셉스키, 공격형 미드필드로 메디슨이 출전해서 손흥민 선수의 2골을 모두 메디슨 선수가 어시스트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전반 26분에 로메로 선수의 자책골로 끌려갔지만 전반 42분에 손흥민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고 후반전 초반에 사카에게 다시금 페널티킥으로 앞서가는 골을 허용했지만 곧바로 손흥민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무승부를 끌어냈던 것인데요. 이 경기는 79분에 손흥민 선수를 포스테코로 감독이 조기 교체했고 손흥민 선수도 조금 아쉬운 표정을 보였던 것이 기억에 남았던 경기입니다. 아마도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에게 풀타임의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 아스널은 전반 26분에 클루셉스키의 드리블 공격이 차단된 이후 빠르게 전개된 아스널의 역습 공격을 통해서 실점이 나왔어요. 외대고르의 패스를 받은 사카의 슈팅이 로메로를 맞고 굴절되면서 실점이 됐기 때문에 애초에는 사카의 득점인 줄 알았지만 로메로의 자책골로 최종 판정이 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42분에 사르 선수가 우측면으로 빠져 움직이면서 허를 찔렀고 여기서 나온 크로스 패스를 라야 골키퍼가 처리하는 데 실패했고 그 다음에 존슨이 시도한 슈팅이 무산됐지만 그 다음에 재차 달려들었던 토트넘의 공격이 결국에는 메디슨의 컵백에 이은 손흥민 선수의 침투, 논스톱 마무리 슈팅을 통해서 동점골로 매듭지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상대 지역에서 많은 선수들이 달려들고 세컨드볼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결과로 이어졌고 또한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 수비 3명 사이로 빠져 들어오면서 상대의 시선 밖에서 들어왔던 블라인드 공격을 통해서 득점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도 얼마나 뛰어난지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인데요. 다만 52분에 핸드볼 파울이 발생하면서 토트넘이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사카가 이걸 성공시키면서 끌려가게 됐었는데 그 직후인 55분 메디슨이 조르지뉴를 압박해서 공격 지역에서 공을 빼앗아낸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침투에 맞춰서 정확한 스루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는 라야 골키퍼의 역방향으로 툭 밀어넣는 골문 구석을 찌르는 땅볼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었던 바 있습니다. 두 골 모두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과 위치 선정과 침투 타이밍이 빛났던 장면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최근 아스널을 상대로 강한 것처럼 아스널에서는 사카 선수가 토트넘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카는 역대 토트넘과의 경기 8차례 출전해서 4승 1무 3패로 전적상 우위이고 2득점 2도움으로 두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최근 3시즌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2021-2022 시즌 홈에서 토트넘의 3대1로 이길 때 1골 1도움으로 2개의 득점에 기여했고요. 지난 시즌 후반기 토트넘 원정 당시에도 2대0으로 이기는 과정 속에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올 시즌 맞다고 해서 사실상 2골에 모두 관여를 했는데요. 사카 선수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2차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14득점 9도움으로 2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94%의 선발 출전 비율, 88%의 출전 시간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여러 로테이션 속에서도 확고한 출전 시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카는 최근 컨디션이 좋습니다. 주중 첼시와의 경기에는 사카의 골이 없었지만 사카의 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골이 나왔는데요. 첼시전 후반 7분 사카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을 시작했고 코너킥을 짧게 외대고로에 준 이후 다시 받아서 뒤쪽에 침투해왔던 라이스에게 연결했고 라이스의 슈팅이 갤러거를 맞고 흐른 것을 벤 화이트가 밀어 넣으면서 득점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점 역할, 특히 사카가 사이드에서 상대 수비의 폭을 만들고 압박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득점 기회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65분 같은 경우도 파티의 전진 패스를 받은 사카가 우측면을 돌파해서 2-3명의 첼시 선수를 무너뜨리면서 페널티 에리어 안쪽으로 들어갔고 여기서 수비를 자신에게 몰아주는 상황에서 하베리츠에게 패스했죠. 그리고 하베리츠가 왼발 슈팅을 가져가면서 4대0을 만들었었고요. 5대0이 됐던 상황도 70분 화이트 선수가 사카에게 패스하고 사카 선수가 돌파를 시도해서 문전으로 들어간 이후 또 한 번 수비를 3명이나 자신에게 몰아뒀을 때 뒤에 있는 외데고로에게 내줬고 외데고로가 로잉 패스를 연결한 걸 화이트가 마무리하면서 득점이 됐어요. 결국엔 사카 쪽으로 수비가 몰리면 다른 선수에게 기회가 열렸던 이런 장면들을 충분히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에 아스널은 최정예 멤버로 출전하게 됩니다. 부상 선수들이 시즌 내내 산발적으로 있었던 아스널이지만 이번 경기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회복을 했고요. 수비수인 유리엔 팀버까지도 최근 21세 이하 팀 경기를 소화하면서 몸 상태를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선발 출전은 몰라도 최소한 벤치에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우도기 선수가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것이 큰 타격인데요. 페드로 포로도 뉴캐슬과의 경기에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다 보니까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던 것, 인버티드 풀백 전술의 핵심인 양쪽 측면 선수들의 이탈이 크게 우려가 됐었는데요. 토트넘의 내부 사정, 특히 부상 선수 소식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런던 거주 에이전트 폴 오키프의 정보에 따르면 이미 포로 선수가 팀 전체 훈련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일요일 경기에 출전이 유력하다라고 했어요. 다만 훈련에만 복귀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나 부상, 재발 위험성까지 점검해야 되니까 아직 일요일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으나 지금의 흐름으로 보자면 포로 선수가 일요일에 열리는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게다가 충분히 뉴캐슬전 이후에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은 우도기 선수의 공백인데요. 포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풀백으로 인버티드로 들어와서 거의 플레이메이커처럼 패스를 찔러주잖아요. 우도기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커처럼 올라가서 헤더볼 경합도 해주고 또 센터백까지 커버해주면서 188cm의 장신을 활용해서 피지컬적인 면에 있어서도 팀에 큰 기여를 했었거든요. 두 명의 인버티드 풀백이 모두 기술적으로만 운영이 된다면 높이에 대한, 피지컬에 대한, 아스널의 힘겨루기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이러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미키 반더벤 선수입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우도기의 대안으로 1차적으로는 왼쪽 풀백이 주 포지션인 벤 데이비스의 출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오른쪽 풀백이지만 왼쪽으로도 올 시즌에 자주 기용됐던 에메르송 로얄의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미키 반더벤이 깜짝 왼쪽 풀백으로 기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미키 반더벤이 유소년 시절에는 레프트백으로도 많이 뛰었고 토트넘에 입단하기 전에 볼프스부르크에서도 아예 포백의 레프트백으로도 뛰었을 정도로 속도감이 있고 왼쪽 풀백으로서의 공격력도 갖고 있거든요. 최근 루턴타운과의 경기에서도 멋진 골을 넣었던 반더벤이기 때문에 우도기가 갖고 있는 높이를 함께 커버하는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게다가 센터백까지 항상 커버하는 움직임을 가져와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반더벤이 사카를 직접 방어할 수 있는 위치인 레프트백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평소보다는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덜 맡으면서 운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로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다라고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포로가 현재 훈련에 복귀를 했고 만약 포로가 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에메르송 로얄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인버티드 풀백의 전술적인 역할을 잘 소화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미드필드 조합인데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는 파페 사르 선수가 교체로 나왔지만 이번 아스널과의 경기에는 공수 전환이 많고 속도감 있는 경기가 필요하고 특히 전반기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사르 선수의 측면 커버 움직임이 굉장히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사르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부 비수마가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긴 했지만 뉴캐슬전의 부상 때문에 교체가 됐었고 최근 비수마 선수의 경기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미드필드의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임스 매디슨의 컨디션도 최근에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지만 매디슨의 플레이메이킹을 대체할 선수가 없기 때문에 매디슨, 사르와 더불어 벤탄쿠르가 이날 경기는 선발 출전할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벤탄쿠르는 매디슨처럼 공격적인 패스도 찔러줄 수 있고 또 비스마처럼 공을 운반할 수도 있고 사르처럼 측면까지 벌려 움직일 수 있는 자원인데다가 결정력까지 있기 때문에 지난 2주간의 시간 동안 벤탄쿠르의 몸 상태, 이제는 발가락 부상까지도 완전히 치유가 됐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매디슨, 벤탄쿠르, 사르의 이 공격 조합이 새로운 중원에서의 패턴 플레이를 만들어낸다면 아스널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분석할 수 없었던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 최전방 공격수로 뛰는 것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부적합하다라는 영국 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이 높은 팀이기 때문에 그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센터 포워드로 다시금 출전하게 될 거라고 풋볼 런던이 예상을 했는데요. 히샬리송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훈련을 정상 소화하고 있긴 하지만 히샬리송이 있을 때에도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뛰고 히샬리송 선수가 왼쪽으로 뛰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베르너, 손흥민, 존슨이 3톱으로 가동이 될 수 있지만 히샬리송이 나올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중앙 전방에서 직접적으로 아스널의 수비라인 뒷공간을 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예상한 라인업을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왼쪽에 베르너, 오른쪽에 존슨, 히샬리송이 들어오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빠진다거나 손흥민 선수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베르너의 자리에 들어가거나 혹은 공격진에서 히샬리송, 손흥민 선수가 투톱으로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매디슨이 왼쪽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공미 역할을 맡고 사르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공미 내지 중미 역할을 맡고 벤탄쿠르가 포백 앞에서 공을 운반하면서 후방 빌드업까지 맡을 것 같고요. 포백 라인은 반더벤, 드라구신, 로메로, 포로로 구성될 것이 예상됩니다. 아스널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베르츠 가짜 9번을 잘 쓰고 있지만 토트넘의 수비라인이 높기 때문에 속도감이 있는 선수들을 쓸 것 같고요. 특히 첼시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던 트로사르 대신 이번 경기는 마르티넬리가 이 속도감을 활용해서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고 제주스가 중앙 공격수로 뛰고 사카만이 선발 명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베르츠의 최근 경기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하베르츠, 외대고르, 라이스가 3미드를 구성하고 토미아스, 마갈량이스, 살리바, 화이트가 포백 라인을 구성할 것이 예상되는데요. 최근의 성적이나 객관적인 전력과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는 토트넘의 홈팀이지만 유럽의 유력한 스포츠 베팅 업체 대부분이 아스널의 승리가 유력하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홈 경기이지만 토트넘의 승리 평균 배당률이 3.68배, 무승부가 4.01배이고 아스널의 승리가 1.90배니까 양 팀의 전력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분석이 나온 것인데요. 전반기 아스널 원정에서 토트넘이 무승부를 끌어낼 때만 하더라도 토트넘이 오히려 우승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승리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스스로 확보하고 시즌 막판 위기론을 극복하는 토트넘의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아스널 킬러로서 북런던 더비 10번째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지,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